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주거급여의 대상 신청 방법부터 지난 10월 24일 이후로 개선되는 시스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현 정권이 진보 정권이다 보니까 어쨌든 성장보다는 분배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정권이고요. 그래서 그 분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거급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뭔가 한번 신청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번거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거급여라는 게 뭘까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과 주거 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임차 가구랑 자가 가구랑 따로 진행이 돼요. 임차 가구는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들만 얘기하죠.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요. 자가 가구, 내가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간에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보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그리고 꾸준하게 나가는 지출액, 병원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랑 재산 같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서 만드는 게 소득 인정액이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소득을 쫙 일렬로 세웠을 때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정도의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간쯤 되는 소득의 43%니까 약간 좀 어려운 계층들이 얘기를 하겠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죠. 아래 보시면은 중위소득 43%,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 이상까지 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72만원의 소득이 안 된다, 아니면 70만원 이상 벌고 있지만 내가 지출되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소득평가액이, 소득 인정액이 72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보셔야겠죠. 자, 주거급여 대상자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가장 중요하고요. 월 소득에 재산을 더하고 매월 주기적 지출되는 비용을 뺀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의료비 지출이 꾸준하게 6개월 이상 한 달에 30만원씩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 금액이 한 70만원쯤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가구 인원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올해 2018년 기준으로 약 167만원 정도예요. 그거에 43%니까 한 72만원 정도 되겠죠. 아까 임차 가구랑 자가 가구가 따로 들어간다 했는데, 이번엔 임차 가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안내사항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꼼수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4번 항목을 보시면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비싼 월세를 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만원만 달랑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안 받는 것도 뭐 아닌 것 같죠. 이게 뭐 애매합니다. 보시면 생계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거급여 인정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입니다.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저 기준이죠. 최저 기준. 그래서 아까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3% 정도로 했다고 하면요, 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좀 낮다, 그러면 기준 임대료, 실제 임대료에 비해서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주거급여 기준보다는 조금 덜 된다. 그러면 그 자기 부담분이라는 게 자기 부담분이라는 게 자기 부담분이라는 거는 자기가 좀 내라 이거지. 그래도 아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아래 계산 그 공식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30%를 곱하는 그러면은 자기 분담금이 나오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라고 하죠. 1인 가구는 50만원, 2인 가구는 85만원, 3인 가구는 110만원 이런 식으로 차차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요거랑 얼마나 어떤 게 더 큰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70만원일 경우 아까 보셨던 그 예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6만원이 됩니다. 아까 계산 그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소득 인정액 70만원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을 빼면 20만원이 되죠. 20만원 곱하기 30%를 하면 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때 실제 월세가 1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살고 있으면 그 월세 지원금은 4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매달 4만원. 20만원일 경우에는 14만원이 나오겠죠. 실제 임차료가 10만원인데 막 20만원씩 지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기준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월세를 20만원 살든 30만원 살든 다 지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가구 수에 따라서 그 기준 임대료는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1급지라고 하죠. 1급지, 2급지는 경기도, 인천, 수도권까지 얘기하고요. 3급지는 지방 광역시, 뭐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쪽들 얘기하고요. 4급지는 그 외에 이제 지방에서도 중소도시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그럼 월세가 21만 3천원이다. 그러면 그 23만원짜리 월세를 살더라도 21만 3천원이 지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이 보상이 되겠죠. 실제 임대료라는 것도 중요해요. 기준 임대료라는 것은 물론 그 상한선입니다만 상한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급지에 2인 가구야. 그러면은 24만 5천원이죠. 월세만 24만 5천원 따지는 게 아니라 보증금까지 다 환산합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랑 다 풀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증금 1000만원당 1년에 40만원, 한 달에 33,333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연 4%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임대료가 10만원이 아니라 그 1000만원에 대해서 풀어줘야겠죠. 한 달에 33,333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월세 10만원이랑 더하면 실제 임차료는 13만 3,333원이니까 어지간히 전국 어디에 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겠죠. 4급지에는 1인 가구도 기준이 14만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30만원이고요. 가구 수는 3인 가구. 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료 기준표를 좀 보시고 계산을 하자면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죠. 3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면 생계급여에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분담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표를 보시면 빨간색 요 예시 1번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1급지에 살고 있는 3인 가구죠. 그러면은 기준 임대료가 29만원입니다.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월세는 30만원이니까 만원이 부족합니다. 만원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1급지에 3인 가구에 해당되는 29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 분담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상한선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소득 인정액이 50만 5천원 50.5만원 좀 이상하죠. 전세 3천만원인 1인 가구 B씨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5천원 추가해요. 5천원 5천원이 참 애매하네. 실제 임차료가 10만원에서
10만원. 이거 아까 계산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보증금 1000만원당 1년에 4%니까 33,333원. 3천만원이니까 99,999 이게 아니라 1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료가 1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자기 부담금 5,000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니까 한 1,500원 정도가 부담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500원을 빼고 그냥 1,000원 정도 더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치사스럽긴 하죠. 보시면 2급지죠. 인천이니까요. 인천 지역에 사는 2급지 살고 있고 1인 가구니까 기준 임대료는 18만 7천원입니다. 요 기준 임대료 상한선에는 넘지 않는데 문제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인정액이 5천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그 부담을 하라 이거죠. 사실 이게 좀 치사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요런 식의 복지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한 명한테 18만원, 29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십만 명에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한데 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이 세금들을 주로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죠. 어떤 거 하나 받으려면 서류만 몇 장을 준비고 몇십 장을 내야 된다. 굉장히 불편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가가구 지원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좀 전까지 보셨던 거고요.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좀 더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는 거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나온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100만원 너무 적네요. 그럼 1000만원이 지원이 나온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이 추가로 나와서 138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고령자분들은 1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저거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수리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도 아닌 젊은 분들은 고령자까지는 아니고 한 40대, 50대, 3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칠 것만 고쳐야 됩니다. 이게 1000만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얘기를 하고요. 고령자분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주택 개량의 지원 내용입니다. 경보수와 중보수와 대보수를 나눠서 해요. 요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와서 체크를 하겠죠. 와서 내가 우리 집 엄청 많이 박살났습니다. 대보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평가를 해줍니다. 노후도 평가 이런저런 것들을 평가해서 많이 고쳐야겠다. 그래서 대보수로 구분이 딱 판단이 나는 경우에는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이 나오겠죠. 그것도 7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사실 이게 절대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경보수만 해도요. 3년에 한 번씩 수선 중기가 돌아오고 수선 비용은 378만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절대 적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 자가 가구도 마찬가지로 그 주거급여 기준 있죠. 중위소득의 43%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생계급여를 내가 벌어들인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아래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을 100% 지원 받는 거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되지만 35% 이하다. 그러면 90% 나오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딱 받을 수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중위소득 35%는 초과한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비용의 8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보셨죠?
이전에 보셨던 건데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경보수와 중보수와 대보수를 결정짓는 노후도 평가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실사를 반드시 통해서 진행합니다.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죠.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로 오신 분들한테 열심히 음료수 드리고 잘해준다고 해서 뭐 평가가 좋아지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는 있겠죠.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각 항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 집의 노후도를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고요. 중보수로 결정된 3인 가구 장애인 A씨, 요런 경우에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 80만원이면 생계급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100%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중보수로 결정됐다. 3인 가구 장애인 A씨, 이거 보시면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보수나 중보수나 대보수 자가 부분에서는요, 가구수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가구수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뭐 임대료 이런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702만원 한도 내에 중보수로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장애인이시니까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380만원이 또 추가적으로 한도가 잡힙니다. 그러면 1082만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뭔가 지원이 가능해지겠죠. 두 번째 예시는 소득 인정액 30만원, 경보수로 결정된 1인 가구 70세 고령자 B씨.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니까 고령자 맞죠.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면 생계급여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보수로 결정된 그 1인 가구니까 그 수선비용 378만원이 100% 지원이 되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380만원이 추가로 나오는 거고요. 고령자분들은 그 비용 안에서 뭔가 설치를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고령자도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주거역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고쳐야 되는 것만 고쳐줍니다. 그러면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해야 되는 B씨 같은 경우에는 370만원 한도가 잡히겠죠. 자, 내가 주거급여 대상일까 아닐까 쉽게 알아보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주거급여 대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으시거나 고령자이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수준이 많이 낮아서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터넷 같은 걸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고령자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빵빵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주거급여 대상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하기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으신 분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마이홈 포털을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위쪽 메뉴를 보시면 자가진단이라는 그 탭이 있죠. 거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까지 안 하셔도 밑에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합진단이 있고 주거급여 있고 공공주택 있고 주택금융 있죠. 그 중에 주거급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주거 형태를 선택하세요. 임차가구, 자가가구 이렇게 있죠. 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주거급여 서비스라는 거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모의계산 반호하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가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그 페이지가 나와요. 이제 가구원수와 거주지와 장애인인가 고령자인가 다 체크가 되고, 내가 얼마나 벌어들이는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연금소득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지출 요인들,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지출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산돼서 이제 소득 인정이 나오는 거죠. 자, 주거급여 신청 안내는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동주민센터입니다. 구비 서류는 쭉 있어요. 6개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급여 신청 시 소득 재산 조사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돼서 점점 더 간소화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센터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 담당 그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시면 사실 가장 편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은 사람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워지고 사람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죠. 자, 주택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 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해야 저희가 아까 임차 가구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앞에 부분까지는 지난 10월까지의 주거급여 시스템이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쭉쭉 이어서 시스템을 점점 더 개선을 시킨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 정권의 가장 시그니처 사업은 복지사업이에요. 복지사업.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지난 10월 24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제 개선하겠죠. 지난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54만 가구가 신규 지원했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하다못해 자식이 나를 부양해야 되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혼한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인데 금융정보 동의서 이런 걸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못했었는데 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54만 가구가 신규 지원했습니다.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45%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장 수준의 확대입니다. 이전까지는 기준임대료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준임대료표 보시면 20만원 30만원 요 정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1급지였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작은 원룸도 30만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월세가. 그러면 실제 임대료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보장하는 수준을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되세요. 대상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되는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먼저 찾아가서 먼저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입주민들을 모집을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강화. 입주가 가능하나 대부분 대상이 되니까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순수 월세로만 입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언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증금 월세에 환산하는 건 아까 보셨죠? 1,000만원을 갈 때 한 달에 33,333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주거급여 수급자의 편의시설을 더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이 원래 한도 외에 추가로 나왔었죠. 이제 고령자분들은 그 한도 내에서만 뭔가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개선을 2019년 상반기까지 개선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그 한도는 한도대로 주되 고령자분들을 위해서는 5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았던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포함된다고 하죠. 연 1.5%의 저금리로 월 40만원까지 받도록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공 추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바우처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쿠폰 같은 거지, 쿠폰 같은 거. 정부에서 직접 돈으로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이용권, 쿠폰 같은 것들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요,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가구 대상으로 전기, 난방, 유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게끔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아직 멀었죠. 2021년 이후니까 지금 당장은 좀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주거급여에 대해서요, 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요, 그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혹은 주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소득이 남들보다 낮아,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명, 두 명이 그러한 거는 개인의 게으름이라든가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의 그런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문제야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